안녕하세요. 제가 유튜브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사연 채널인데요. 오늘은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직접 사연 신청에 나서봅니다. 사람 사는 모양새가 전부 거기서 거기라는 말이 있듯이 저도 어찌 보면 평범한 경험을 한 것 같으나 그 안에서 복잡한 순간들도 많았고 특히나 감정적으로 힘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주변에서 주선을 해줘가지고 그렇게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났어요. 남편 또한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등 떠밀려 저를 한번 만나보게 됐었죠. 얼떨결에 어색함 속에 처음 만난 저희 두 사람이었습니다만 그 순간이 알고 보니 운명적인 첫 만남이 되었던 거예요. 서로 어색해서 할 말도 찾지 못하고서 마주보고 앉아 있었던 저희 두 사람이 그로부터 2년 뒤에 결혼식을 올렸으니 말입니다. 남녀의 인연이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법이네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 3년간은 정말 힘들었었는데 다름 아닌 시댁 사람들 때문에 그랬어요. 작은 방이 한 칸 딸려있는 신혼집은 시댁과 아주 가까이에 있었는데요. 결혼하던 당시에는 이것에 대해서 별 생각이 안 들었던 저였는데 불과 2달 정도가 지났을 때 제대로 실수했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결혼하기 이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시어머니며 시누이들이 그렇게나 성격들이 하나같이 고약하고 뒷얘기하는 것들을 좋아하고 사람 하나를 들들 볶으며 괴롭히는 것을 잘하는 인물들인지 제가 상상도 못했으니까 용감하게 시댁 근처에 살았던 거겠죠. 그때 주변에서는 저를 향해서 원래 시댁이라는 것이 그런 거니까 며느리로서 참고 사는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해줬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그저 쓴웃음이 지어질 따름입니다. 그딴 헛소리도 조언이랍시고 제가 새겨 듣고서 꾹 참고 살았던 게 너무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시댁 사람들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오죽 심했으면 제가 월경이 드문드문하며 끊기다시피 했었습니다. 여자들이라면 한 달을 주기로 월경이 시작돼야 정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당시에 그러지 못했었고 월경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니 그것 때문에 임신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저 몸이 좀 안 좋아서 월경이 불규칙한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되어서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게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얼마나 원통했는지 모릅니다. 임신 소식이 없으니 또 그걸 가지고 시댁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들들 볶아대며 잔소리를 날려대고 인격 모독을 해댔겠습니까? 임신도 못할 것 같으면 이마에 불량품이라는 도장을 생기고서 집을 나가라는 소리까지 하셨던 분이 제 시어머니셨습니다. 그때 그런 모진 소리까지 저한테 다 하셨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나서 그때 대체 저한테 왜 그렇게 못되게 구셨냐고 여쭤보니 시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던 줄 아시나요? 이렇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내가 언제 그랬니? 당신은 결코 그러신 적이 없다며 딱 잡아떼시는 것에 제가 말문이 턱 막혔었네요. 저만 더 괴롭고 무력해지는 것 같아 차라리 더 따져 묻지 않는 편을 택했었습니다. 아무튼 결혼하고 나서 3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매일매일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 같았고요. 그 이후로는 제가 죽는 게 낫겠다 하면서 이판사판으로 나가니까 남편이 드디어 결단을 내리고 이사를 택했던 것입니다. 시댁과 멀리 떨어져서 살게 되었죠. 에휴, 그 당시에는 왜 그런 죽을 꼴을 하면서 살면서도 이혼이라는 두 글자는 쉽게 못 떠올렸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 그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미련하게 참고 희생하며 살았던 거겠죠. 기껏 이판사판이다 싶어서 난리를 쳤던 게 이럴 바에는 죽겠다는 소리였고 남편도 심각성을 알고 있었기에 자기 가족들이 뭐라고 하든 멀리 이사를 가는 것을 택했었는데요. 소위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시댁과 연을 끊는 것은 아니었으나 멀리 살다 보니까 해방이 된 기분이 들었어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시댁 사람들의 존재가 아득히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서야 숨이 쉬어졌습니다. 3년 만에 밥맛이 느껴졌다고 한다면 믿어지시겠어요? 그 전까지는 하도 스트레스가 심해서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으니 뭘 먹어도 맛이 없었고 어떤 맛인지 별로 느끼지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밥맛이 느껴져서 입맛이 확 돌았습니다. 멀리 이사를 가고 나서 3개월째부터 월경도 꼬박꼬박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네요. 그제서야 저는 여태까지 제 몸 상태가 많이 비정상적이었다는 생각도 하게 됐었고요.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못된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고요.
하지만 시댁의 괴롭힘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기 아내를 단박에 그 수렁에서 건져 올려줄 만큼 결단력이 빠르면서 자기 아내를 최우선으로 두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던 것 뿐이죠. 제가 힘들어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듣기 싫어 죽겠는 우리 어머니가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다 라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었죠. 시니들은 은근히 두둔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여자들끼리 다 친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헛된 소리를 저에게 날려왔었고요. 남편이 그런 식으로 굴어왔던 것에 저는 상처를 많이 받았었고요. 속으로 불신이 생겼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사람을 제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남은 평생을 살 수 있을까 의문이 때때로 들기도 했었네요. 이사를 하고 나서 나날이 혈색이 좋아져가는 것과 달리 자기를 향한 저의 태도가 약간 냉랭하다는 것을 남편은 알았고 그때부터 노력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이 자기 딴에는 이런저런 노력을 하며 저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하는 것이 보여서 저도 서서히 가슴속에 진 응어리가 서서히 풀어지게 되었고요. 저희 부부의 진정한 시작은 지금부터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잘 살아보자는 다짐으로 스스로의 상처난 마음을 매만져댔습니다. 그렇게 결혼 5년 만에 저희 부부 사이에서 귀한 생명이 생겼어요.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기뻤고, 이제는 이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바로 모성인가 싶어서 저 자신도 신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제서야 애를 가져? 하여간 똑부러지게 해내는 법이 없고, 에휴, 뭐든 띨띨하게.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아셨을 때도 축하의 인사는커녕 독담 한마디 없이 또 모진 소리나 하셨었죠.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벌써부터 저에게 이런저런 육아 훈수들이나 둘 뿐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바쁜 육아를 핑계로 쭉 시댁 사람들을 안 보면서 살아야겠다고 재차 다짐한 계기가 됐었네요. 그때 제가 느꼈던 건 은근히 시누이들이 제가 딸을 낳기를 바란다는 것이었어요. 마치 딸보다 아들이 귀하게 여기시는 시부모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아니까 제가 딸을 낳아서 또 잔소리와 꾸중을 듣고 미움을 받기를 원하는 것 같았다고 할까요? 그냥 느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이 더 싫어졌었네요. 시누이들에게는 미안하지만 태어난 아이는 귀여운 아들이었답니다.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한 가지도 없더니만 애는 멀쩡하게 잘 낳아놨구나. 이거 하나는 네가 잘 해냈다. 시어머니께서 그 엄하고 딱딱한 표정으로 툴툴거리셨는데 속으로는 좋아하고 계시다는 게 느껴졌어요. 친손자의 탄생은 어쩔 수 없이 기쁘신 모양이죠. 하지만 저는 고작 그런 반응 하나에 흔들려서 바보같이 꼬리를 흔들며 시어머니께 엎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쁨 받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는 아예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시어머니의 눈에 들어보려고 온갖 모진 소리를 다 들어가며 묵묵하게 굴었던 과거의 제가 그렇게나 미련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거든요. 더 이상 그렇게 사는 것만큼은 절대로 사양이었네요. 저는 명절 같은 정말 어쩔 수 없을 때가 아니고서야 시댁을 절대 찾아가지 않았어요. 아이를 시어머니께 보여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쪽에서 역시나 제 욕을 엄청 해댔고 그러다가 결국 본인들만 손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는지 점점 안달을 내더군요. 너는 애한테 자기 할머니도 못 만나게 할 참이니? 어휴, 이 고약하고 못된 거사. 애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시어머니께서 소리를 지르셔봤자 소용없었네요. 제 아들 명석이는 단 한 번도 자기 할머니를 먼저 보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 때문에 제가 그렇게 나온다는 걸 아시고 시아버지께서는 짜증이 잔뜩 나셨고요. 그래서 결국 시댁에서 대판 싸움도 일어났었더라고요. 서로의 탓을 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멀리 떨어진 집에서 가만히 앉아 평화롭게 있었어요. 천년묵은 채증이라도 내려가는 기분이었네요. 이제야 모든 것이 정상인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지내던 어느 날 비극은 방심을 비집고 들어와서 저희 가정을 망쳐놓았습니다. 정말 원통하고 비참하게도 저희 부부가 사기를 당했던 것이에요.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아보려다가 모든 게 거짓이었던 투자 사기에 휘말렸고요. 세상에는 악마보다 더한 종자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그 악랄한 수작질에 제대로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중에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빚까지 생겨버렸던 그때는 정말 콱 죽어버릴까도 싶었었네요. 이제서야 살만해졌는데 그런데 어째서 이런 지독한 시련을 겪어야만 하는지 인생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졌어요.
남들은 멀쩡하게 잘만 사는데 저만 자꾸 초라하고 볼품없고 구질구질하게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 또한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죠.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정말 그 속이 말도 아니었을 겁니다. 극심한 두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해서 소주를 찾고 술기운을 빌려서 억지로 잠에 드는 나날이었어요. 그래도 간신히 버티고 있었던 것은 자식의 존재 때문이었어요. 제가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누 딱 감고 죽었다 생각하고 명석이를 위해서 하는 데까지는 다 해보자고요. 적어도 명석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버틴다는 마음으로 어디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초췌한 얼굴로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는 사나 죽으나 한 배에 올라탔고 끝에 끝까지 함께 간다는 것이 그 순간에 재차 실감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하루 24시간이 아깝고 또 모자랐습니다. 돈이 급했으니까요. 남편과 저 서로에게 서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편하고 좋을 때는 잘 안 보이던 게 그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잖아요.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는 본성이 잘 보이고요. 제 남편은 진정으로 어렵고 고된 상황 속에서 묵묵하게 버텨가는 모습으로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정확히 알지 못했었구나. 이런 엄청난 저력이 그 속에 여태 담겨 있었구나. 저는 제 남편이 처자식을 향한 책임감이 이토록 투철한 사람인지 그 이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렇게나 희생적인 면모가 있을 줄 전혀 모르고 살았었는데 그때 처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자식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나 어떻게든 이겨내보자고 부부간에 다짐을 했던 그날 이후 열심을 다하는 남편의 모습에 정말 사람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시댁 문제 때문에 지옥 같았던 예전 일들도 이제는 제 가슴속에서 사르르 녹아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온 힘을 다해서 희망의 끈을 붙잡아 주니까 저도 따라서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하도 일을 계속 나가다 보니 몸이 고되고 힘들어도 아파도 정신력으로 버티게 되더라고요. 지금의 이 시련들이 결국은 저희의 앞날을 밝혀줄 불씨로 뒤바뀔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시댁 사람들은 저를 비난했었죠. 이게 다 남편이 여자를 잘못 만나서 결혼을 잘못해서 생긴 비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헛된 탓을 해봤자 이미 일은 벌어진 것을 어쩌나요. 게다가 그렇게 입을 놀릴 것 같으면 도움을 주고서 그런 말이라도 하든가요. 실질적인 도움도 못 주면서 입만 나불대는 자기 가족들에게 남편도 이때를 계기로 정이 확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묘하게도 이때의 시련이 저희 부부의 사이를 돈독하고 공고하게 만들어주었답니다. 남편은 언제나 책임감 넘치게 가장의 역할을 다 해주었고 때로는 서로 다투는 순간도 있기는 했었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금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었죠. 아들에게도 엄하지만 다정한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자그마치 10년을 죽어라 일을 이를 악물고 살았더니 비로소 밝은 빛이 보이더군요. 그때부터는 힘들어지기 이전보다 더 잘 살기 시작했어요. 돈 때문에 서러운 게 이제는 너무 지긋지긋해서 남편과 깊은 상의 끝에 아담한 건물 한 채를 사들이는 과감한 투자를 했었는데 그게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야말로 윤택한 생활이 저희 가족 앞에 펼쳐졌어요. 저에게 온갖 모진 언행을 일삼으셔 놓고서는 그런 적 없다며 딱 잡아떼기까지 하셨던 시어머니께선 이제 당신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서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사과를 받아들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고부간에 이제 다정다감히 잘 지내보자는 뜻은 아니었으니까요. 선이 그어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쭉 지냈네요. 시누이들은 저에게 평생 싸가지 없다고 그랬고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아들도 빼앗기고 손자도 빼앗겼다고 하셨습니다. 실컷 한탄하라고 냅두었네요. 이제 와서 뭐가 특별히 바뀐답니까? 지독해도 힘들었던 그 어두운 긴 터널을 저희 부부가 죽을 힘을 다해서 지나는 동안 한 번도 도움의 손길을 내민 적 없으시면서 이제 와서 우는 소리를 하셔봤자 하나도 와닿지가 않았네요. 시아버지께서는 제 아들 명석이가 고등학교 3학년 수험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폐암으로 이미 돌아가신 바였고 시어머니께서는 그 이후로 딱 10년이 지났을 때 처음 치매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편을 먹고 저를 한마음 한뜻으로 괴롭히며 서로 한 몸처럼 지낼 때는 언제고
시어머니께서 편찮아지시자 시누이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서로가 모시지 않으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보기 좋은 광경은 아니었기에 제 인상이 저절로 찌푸려졌던 순간이었습니다. 남편 또한 한숨이 가득했죠. 너무나도 비통한 사실은 그 시기에 남편이 투병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병원을 가도 무슨 약을 먹어도 몸이 아픈 그 특정한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희귀병인가 의심을 하기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암이었더라고요. 암인데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었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허무하고 어이가 없어서 남편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울며 웃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서로의 손을 꼭 붙잡으면서 이 시련 또한 이겨낼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시련을 넘어왔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감사하게도 치료 과정에 있어서 머뭇거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경제력은 있었으므로 치료에만 집중하고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희망이 앞섰다가 다시 때로는 절망으로 뒤덮이는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기를 4년, 남편은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의 지난 인생을 저는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고되게 살아왔는지 그게 보여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고생만 하다가 간 것 같았어요. 볕든 날을 얼마 누리지도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에 다 하나뿐인 사랑이었다는 것도 남편이 영원한 잠이 들고 나서야 알게 되었네요. 다시는 남편 같은 존재를 제 인생에서 만나지 못할 거라는 것을 그냥 제 스스로가 그 순간에 알 수 있었습니다. 항상 노력하고자 했던 제 남편, 제 아들의 아버지인 사람이 세상에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앞으로를 살아야만 했어요. 남편이 남긴 그 모든 것들, 함께한 시간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생에서도 우리 꼭 만나자. 알았지? 명석이는 내가 장가 잘 보낼게. 당신이 그랬잖아. 다른 건 다 괜찮고 미련 없는데 명석이가 장가드는 걸 못 보고 가는 것만큼은 아쉽다고. 좋은 짝 만나서 명석이가 행복하게 가정 잘 꾸리고 산다면 그거 이상으로 바랄 거 없다고. 당신의 그 바램 내가 꼭 이뤄줄게. 그러니까 그곳에서 지켜봐줘. 사진 속에서 건강한 웃음을 짓고 있던 남편이었기에 더욱 가슴이 쓰라렸으나 저는 담대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잘 살아볼 작정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는 시어머니의 치매가 좀 더 상태가 나빠져 있었죠. 이건 순전히 저의 추측이었으나 댁에서 그냥 계속 지내셨다면 그렇게 빨리 악화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시설에 들어가시면서부터 치매 진행이 빨라진 느낌이었네요. 시어머니가 당신이 원하셔서 시설에 들어가셨던 건 아니었고요. 시누이들이 그렇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아주 옛날 일 같은 건 기억을 꽤 하셨어요. 하지만 그 외의 일들은 아예 모르셨습니다. 머릿속에 애초에 그런 기억 같은 건 머릿속에 저장이 된 적이 없는 것처럼 구셨죠. 저를 그렇게나 못살게 괴롭히셨던 분인데 못된 시누이들 앞에 선봉장으로 서 계셔서 저에게 많이도 악랄하게 구셨던 분인데 치매에 걸려서 시설에 누워 계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더군요. 인간 대 인간으로서 측은지심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아들의 죽음을 온전히 이해하시지 못한다며 시누이들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저는 정확히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 시기에 3번을 연달아 찾아뵈었습니다. 뵐 때마다 남편이 투병 생활을 끝내고 편안한 곳으로 떠났다는 사실을 알려드렸고요. 시어머니께서는 항상 저를 보며 당신 누구야? 라는 반응을 보이셨으나 그럼에도 저는 묵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3번째 찾아뵙고서 말씀을 다 드린 뒤 자리를 뜨려던 참이었어요. 마치 제가 3번만 딱 찾아뵐 것을 계획했다는 걸 알기라도 하신 것처럼 저를 붙잡으며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군요. 나는 네가 미웠다. 네가 싫었어.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시어머니께서 원래의 그 눈빛을 하시고 저를 보고 계셨어요. 정신이 돌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떨리는 심정으로 이렇게 여쭈었어요. 제가 뭘 했다고 그렇게나 미워하셨나요? 저의 어떤 점이 그렇게나 싫으셨어요? 그냥 다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셨겠죠. 그래도 한 가지만 집어서 말씀해 주세요. 저도 늘 궁금했던 부분이었으니까요.
내가 우리 손잡으려고 찾아갔을 때 네가 나를 문전박대했었지. 그게 제일로 싫었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어서 어찌나 서럽고 화가 치밀던지. 시어머니께서 제가 살면서 잠시 망각하고 있었던 어느 순간의 일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와 남편이 그 끔찍한 사기를 당하기 이전 명석이가 어렸을 때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저를 치실 것처럼 치켜드신 팔을 휘두르시며 쌍욕을 뱉으시는 입에서는 침이 막 세게 튀었죠. 명절에도 시댁에 걸음을 안 하다니 이런 정신나간 며느리가 대한민국에 저 하나 말고 또 어디에 있겠냐면서 저보고 죽일년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시끄러웠고 그 소란에 놀라서 나와본 이웃 주민들이 그 광경을 보고 당황했어요. 저는 얼굴이 터질 것처럼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앞에서 현관문을 세게 닫아버렸습니다. 애초에 열어드린 것부터가 잘못이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참이나 답답한 가슴을 두드렸었죠. 차마 시어머니를 제 손으로 잡아 끌고 멀리까지 갈 자신은 없어서 그저 문을 굳게 닫아버린 게 전부였으나 그래도 굴복하지 않은 것이 제 딴에는 다행이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치매가 오신 시어머니께서 거론하신 것에 저는 꽤 놀랐고요. 그 일이 시어머니께는 많이 인상 깊고 커다란 일이었구나 싶어서 심란해졌습니다. 그저 꾸벅 인사나 한번 남기고 이제는 정말로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저의 등에 대고 시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너 똑바로 정신 차리고서 살아. 내 아들이 남기고 떠난 거 헛되게 날려버리면 내가 너 가만히 안 둬. 어디 가서 또 사기라도 당해봐라. 그랬다가는 내가 너 죽어서도 용서 절대로 안 할 테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믿지 말고 정신 똑바로 붙잡고 살아. 그 외침에 저는 왜 울컥 눈물이 솟아났을까요? 간신히 울음을 삼켜내고서 시설 건물을 빠져나왔던 저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던 그날까지 단 한 번도 그 순간처럼 온전히 정신을 찾으신 적이 없으셨어요. 당신의 손자 명석이가 결혼했다는 이야기도 똑똑히 두 귀로 들으시고도 이해를 못하셨었죠. 당신에게는 그런 손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며 어리둥절해 하셨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제 아들 명석이는 30 중반에 자기 짝을 만났는데요. 귀하게 얻은 자식인 만큼 명석하게 자라났으면 해서 이름도 그렇게 지었던 것인데 정말로 공부를 꽤 하던 자식이었답니다. 외동이었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죽도록 고생하며 하루 24시간을 매달려 일을 하고 돈을 벌던 그 시절에도 자식에게만은 투자를 아끼지 않았어요. 용돈도 모자라게 준 적 없었고 학원도 다른 애들 다 다니는 만큼 보내주었습니다. 명석이는 부모의 이런 마음에 보답을 한 자식이었어요. 학창시절 내내 준수한 성적을 유지했었어요. 하필이면 수능시험에서 조금 미끄러지는 바람에 본 실력을 발휘 못해서 아쉬운 성적이 나왔었으나 명석이가 재수생활은 상상만 해도 우울하고 힘들어서 자신이 없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그냥 나온 성적대로 맞춰서 대학을 갔습니다. 그래도 제법 알아주는 대학교였고요. 직장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어느 중소기업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2년 3개월을 근무한 뒤 이직을 했어요. 다니던 곳보다 훨씬 좋은 것이었고요. 이때 얼마나 기뻤던지 모릅니다. 제 배로 낳은 제 아들이지만 정말 너무나도 잘났고 너무나도 대견한 점이 투성이었던 것 같네요. 어쩜 이런 잘난 아들이 있을까 싶었어요. 명석이가 성격이 어려서부터 조용한 편이었죠. 외동인데다가 부모님이 돈 버느라 눈꽃을 새 없이 바빠서 그래서 사교성이 좀 부족한 걸까 싶어 내심 미안하기도 했었습니다. 제 눈에는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명석이로부터 여자친구가 있다는 소리를 통 못 들어본 것이 숫기 없는 성격 때문인 건가 싶었던 것이죠. 남편의 투병 생활로 정신이 쏙 빠져 지냈던 몇 년이었고 남편이 떠나고 나니까 아들의 결혼 문제가 제 마음에 자꾸만 걸리더라고요. 홍기가 찬 자식을 두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라고 믿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속으로는 항상 자식 결혼 문제를 신경 쓰고 있죠. 주변에 어디 누구네 자식이 결혼한다고 그런 이야기라도 들려오면 입맛이 썩고요. 다른 누구네가 손주를 봤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면 그때도 마음이 괜히 복잡해졌습니다. 뭐든 잘 해내는 똑똑한 아들 명석이를 믿고서 제가 굳이 퇴근을 안 하고서 기다려 주었어요. 명석이는 자기 성격상 맞선을 본다거나 하는 건 너무 부끄럽고 어색해서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숫기가 없는데 그럼 맞선을 안 통하고서 여자를 어떻게 만날 생각이냐고. 그렇게 묻고 싶은 것이 본심이었으나 한숨으로 대체를 하고서는 기다렸던 것인데요. 역시나 제 아들이었습니다. 제 걱정이 무색하게도 알아서 며느리감을 척 데려오더군요. 무척 반가운 심정이었습니다만 금세 저는 떨떠름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며느리가 제 아들보다 딱 한 살 아래였는데요. 남녀가 차별이 없는 쪽으로 나아가는 사회라고 하니 저는 여자가 나이가 많다느니 하는 걸로 트집 잡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것은 며느리가 이혼 가정의 자식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양친이 일찍 결혼을 하시는 바람에 며느리는 이도저도 아니게 방치되어 엄청 고생을 하면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느라 20대 때는 결혼도 꿈도 못 꾸며 열심히 돈 벌고 먹고 살기 바빴다고 했습니다. 30대로 접어들고 나서야 숨통이 트이고 살만해졌다고 그러던 며느리가 대견해 보이고 기특하기 짝이 없었으나 그건 남의 일일 때의 이야기였지 왜 하필이면 내 아들이 이런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걸까 싶어 속이 상했던 게 본심이었어요. 이왕이면 평범한 정말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여자하고 만나서 명석이가 그렇게 살기를 바랬거든요. 그런데 왜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살아온 그런 여자하고 하필 결혼을 하겠다는 것인지 솔직히 말해서 착잡했습니다. 차마 반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해서 차마 흔쾌히 허락과 축하는 못해주겠고 그래서 제가 기껏 뱉었던 소리가 결혼은 신중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돌려서 표현을 했던 것인데요. 그 소리를 듣고서 아들이 생각이 많은 얼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저는 굳게 다짐한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는데요. 그 얼굴의 주인공은 제 아들이 아니라 제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저도 잘 알아요. 사실 저는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는 것 말고도 다른 게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학창 시절에 몇 가지 일도 좀 있었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허심탄회하게 다 말씀드리고 저라는 사람을 똑바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며느리는 자기가 살아온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저에게 다 해주었어요. 가정환경이 그랬기 때문인지 학창시절에 괴롭힘도 꽤 당해봤었고 한 번은 자퇴의 기로 앞에 선 적도 있었더라고요.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저는 며느리가 여전히 탐탁지 않았으나 사람 대 사람으로 진솔하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적어도 꿈이 먹고 소탈하고 스스로에게 떳떳한 사람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아주 작전을 잘 짰던 거죠. 저라는 사람을 잘 파악했던 모양이었어요. 다 내려놓고서 며느리가 겸손하게 나오자 저는 허락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사실 제가 친정 이야기가 좀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나이 16에 술주정뱅이 아버지에게 내내 시달리며 살아오셨던 어머니는 눈이 맞은 남자와 작당을 하고서 야반도주를 감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어요. 황당했던 일은 뭐냐면요. 그러고 나서 단 몇 달이 지났을 때 아버지가 웬 처음 보는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날부로 그 여자는 저희 집에서 살았고요. 그 여자가 저를 얼마나 괴롭혔던지 모릅니다. 이 없는 이만 못한 집이 바로 제 친정이었어요. 제가 정상적이지 못한 관계인 부모 아래서 온전한 가정 환경을 누려보지 못했던 경우였기 때문에 며느리가 처음에 약간은 못마땅했던 것이었습니다. 대신에 제가 또 임신을 결혼해서 늦게 한 경우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며느리를 후하게 이해해 줄 수 있었죠. 나이를 봤을 때 제 아들이나 며느리나 둘 다 신혼을 길게 즐길 것 없이 얼른 아이를 갖는 게 맞아 보였지만 소식이라는 게 빨리 들려오지 않더군요. 결혼 1주년 결혼 기념일이라면서 둘이 아기자기하게 파티를 하면서 놀았다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며느리는 조금 풀이 죽은 목소리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슬슬 어머님께 좋은 소식 들려드려야 하는데 면목이 없네요. 아이고 아니다. 그런 소리 할 거 없어. 마음 조급하게 하지 말고 때 되면 자연스럽게 생길 거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라. 알았지? 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임신 문제로 헤어난 며느리가 조바심을 내며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저는 딱 잘라 말해줬었죠. 이건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다 지나왔던 장본인이었으니 며느리가 부디 부담 가지지 말고 편하게 지냈으면 싶었네요. 저는 시댁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사람이었기에 제가 그런 걸 답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저는 일절 안부 전화 한 통을 강요한 적이 없었습니다.
둘이 지내기에도 바쁘고 시간이 부족할 텐데 저까지 챙기는 것은 제 스스로 바라지도 않았었네요. 사람이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다고 하잖아요. 잘해주면 만만하게 보는 것이 사람 심리라고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제가 며느리에게 아무 간섭도 안 하고 배려만 해주니까 주변에서는 이런 저를 보면서 걱정된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잘해주고 풀어주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존재를 우습게 알 것이 분명하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건 잘 모르는 사람들의 오지랖이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배려를 해줄수록 며느리는 저에게 잘했기 때문이에요. 제 아들 명석이가 살가운 성격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저는 마치 딸 같은 존재가 생겨 며느리에게 시간이 지날수록 고마워졌답니다. 늘 최선을 다해 저를 존경하고 신경 써주는 모습이 보였고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려는 그 모습은 진지해 보여서 진심인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계속해서 임신 소식은 없었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이 점차 결혼조차 안 하게 되는 것이 사회 문제라고 하는데 아이가 없으면 뭐 어떨까. 부부간에 자기들끼리 사이좋게 행복하게 잘 살면 된 것이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가진 과거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현재와 진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나날이었습니다. 명석이가 결혼하는 걸 보지 못하고 떠났던 남편이 저 멀리 하늘에서 지켜보고 아마 흐뭇해하고 있을 거라고 제 멋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네요. 사실 남편을 떠나보낸 이후에 제 마음은 계속해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나 후유증이 길게 갈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허한 기분이 가실 거라고 여겼었는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더 쓸쓸한 기분만 들더라고요. 제가 기댈만한 친정 식구도 마땅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더욱 남편이라는 존재가 커다랬었나 봐요. 함께 온갖 역경과 고난을 이겨냈었고 희노애락을 같이 지내왔었으니 제 유일한 인생의 동반자였는데 빈자리가 커도 너무나 컸습니다. 주변에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혼자 즐겁게 사는 척 했으나 마음속은 항상 쓸쓸했었네요. 며느리가 저를 챙겨주며 애교 섞인 문자를 보내주고 때때로 먼저 전화를 걸어주고 안부를 이것저것 물어주는 순간들이 그나마 활력이 돌고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깨달았던 점은 제가 이제 나이도 적지 않은데 앞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식 부부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런 걸 느끼고 있던 무렵 아들과 며느리가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재산을 아들한테 물려주게 될 텐데 차라리 지금 빨리 재산을 주는 게 낫지 않겠냐는 소리였어요. 제가 사치를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무력이 특별히 강하지도 않고 이제 더 재산을 불리는 것에 관심이 크지도 않은데 굳이 그 재산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야 차라리 자식 내외한테 물려줘서 아들과 며느리가 조금이라도 더 젊은 시절에 많은 걸 누리게 하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영위하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아들과 며느리 주장이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틀린 말은 없더라고요. 제가 아들 말고 따로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차피 아들한테로 갈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걸렸던 것은 재산을 미리 다 줘버리기에는 제가 살 날이 한참 남았기에 그렇다면 저는 그 재산도 없이 어찌 살아야 하나 그 문제였는데요. 그때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앞으로 어머님은 저희가 모셔야죠. 저희만 믿으시면 돼요. 제가 정말로 잘할게요. 약속드릴 수 있어요. 지난 몇 년간 며느리가 한결같이 보여온 태도를 보면 믿을만 했습니다. 젊은 날에 재산을 어느 정도 넉넉하게 쥐고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며느리의 마음도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스스로 말한 것만 지킨다면 제가 재산을 미리 물려주고 나서 인생의 후반을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사실 그때 아들은 재산 문제에 있어서 그리 적극적이지 않은 게 보였으나 며느리가 온갖 열과 성을 다해서 저를 설득하기에 결국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제가 들고 있었던 재산을 일찍 물려주게 되었죠. 마음 한구석이 싸하기는 하였으나 기우일 뿐이라고 여겼고 재산을 넘겨주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사시는 집도 너무 좋고 거기가 익숙해서 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더 사시다가 저희하고 합쳐요. 너무 당장 같이 지내면 어머니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임신 계속 준비해야 해서요. 노력해서 얼른 좋은 소식 전해드릴게요. 같이 사는 문제는 천천히 진행이 되겠지 싶었는데 며느리가 대뜸 먼저 그런 소리를 해왔습니다. 약간 섭섭하기도 했으나 임신 준비에 집중을 한다는 게 납득이 갔어요.
며느리는 임신을 위해 일을 그만둔 지가 그때로 반년이 넘어가던 참이었고요. 자연 임신으로는 이제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더라고요. 힘들고 예민하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혹시 저 때문에 아이가 들어서는 것에 지장이 있을까 싶어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조용히 3달 정도가 흘렀고요. 처음 며칠은 연락이 종종 왔었는데 이후로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제가 문자를 보내면 명석이는 일하던 도중에도 짧게나마 답장을 보내왔는데 원래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싶었으나 달라진 건 며느리 쪽이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안부 인사를 전해왔던 며느리였건만 이제는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그런 표현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말았습니다. 받을 거 다 받고 나니까 이제 입을 싹 씻어버리는 것인가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기분은 그저 기우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며느리가 저에게 보여온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진심이 없었다면 사람이 그렇게나 한결같이 잘할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한 저는 며느리를 의심하고 말았던 제 자신을 똑바로 다잡을 겸 일부러 나를 잡고서 아들하고 며느리가 사는 집에 찾아갔던 거예요. 아들이 출근하고 없는 집에는 며느리만 있었습니다. 벨을 눌렀다가 현관문을 두드렸더니 며느리가 금방 씻고 나온 듯한 모습으로 문을 열어주더군요. 아, 오늘 가스검침 오신댔죠? 그렇게 말하며 문을 열어주던 며느리는 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시가스 검침이 온 줄 알고 문을 열어줬던 모양이에요. 저를 보는 며느리의 눈빛에서 경악이 어려 있었죠. 어머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너희들 요새 어떻게 하고 사나 궁금해서 한번 와봤다. 근데 이제야 씻은 거니? 어디 나갈 준비라도 하나 봐. 병원 가는 거야? 아, 그냥 일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은 뭐예요? 온 김에 며칠이라도 여기서 자고 가려고 내 옷이랑 이것저것 챙겨왔다. 나 이제 안으로 들어가도 되지? 아니요. 돌려서 말씀드리면 이해 못하실 것 같으니까 그냥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지금 집 안에는 못 들어오시고요. 당연히 재워드릴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가 주셨으면 하네요. 뭐? 내가 왜 못 들어가니? 예, 네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러는 건지 나는 영문을 모르겠구나. 네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 며느리였는데. 그러니까요. 여태까지 잘했으니까 이만하면 된 거 아니에요? 저는 나갈 준비해야 해서 바쁘거든요. 얼른 가보세요. 이건 아니지. 내 재산 너희들한테 다 줬을 때는 이런 걸 기대하고서 준 게 아니다. 받은 게 있으면 최소한의 보답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어차피 주실 재산이었잖아요. 일찍 주셨을 뿐이지. 생색 한번 더럽게 내시네. 뭐라고? 네가 이렇게 못돼 처먹은 줄 알았다면, 그걸 알아봤다면 내가 속아 넘어가서 재산을 미리 주지도 않았을 텐데. 이 나쁜 것아, 내 재산 내놔라. 너 이러는 거 명석이도 아니? 아휴, 이래서 아들아들 거리는 늙은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소름 끼치는 거라니까. 저기요, 제 남편이랑은 제가 알아서 잘하고 잘 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막말로 이미 줬으면 땡이지 왜 귀찮게 질척거려. 며느리가 피식 비웃으며 저를 밀쳐내더니 현관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그 앞에 주저앉아서 제 자신이 너무 처량하고 비참하고 불쌍하고 바보 같아서 멍한 얼굴로 울먹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와 저의 말다툼 소리를 들었던 것인지 이웃집 사람들이 문을 슬쩍 열고 나와서 난처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거기서는 더 못 있을 것 같아 저는 민폐를 끼쳐 미안하다는 표시로 이웃 사람들에게 꾸벅 인사를 남기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갈 데가 어디 있나요?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죠. 전 재산 다 넘기고 딱 하나 남은 그 집 말입니다. 마침 손님이 내리고 있던 택시가 보였고 저는 그걸 잡아탈 수 있었어요. 터미널로 가자며 목적지를 말하고 나서 아들에게 지금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으로 휴대폰을 매만지다가 울음이 크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 아들 명석이에게 마저 외면을 받았다는 걸 직접 확인하고 나면 그때는 그 절망감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싶어 두렵고 슬펐습니다. 말없이 운전만 하시던 기사님이 티슈를 뽑아다가 저에게 건네주시며 대관절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고 물어보셨어요. 아이고, 아니에요. 늙어서 그냥 주책이라 이럽니다. 그러지 말고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택시기사 경력만 25년입니다. 운전도 그렇지만 손님들의 이모저모 들어드리는 것엔 도사해요.
기사님이 편안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마치 저에게 위로를 건네주시는 것 같아 저는 더 울음이 멈추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잠시 고민하다 이런 이야기를 또 어디 가서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냥 다 솔직하게 털어놔 봤습니다. 그간의 모든 이야기를 말이에요. 남편과 함께 일구었던 그 소중한 재산을 제가 멍청하게 날려버렸다는 것, 그 자괴감 때문에 지금 가장 힘들다는 점까지 다 털어놓았어요. 저는 하소연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여겼건만 신중하게 이야기를 들어주시던 기사님이 정말 의외의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 정리하고 주실 때 대비는 다 하셨었다는 거네요. 제대로 서류까지 남겨놓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재산을 미리 주는 대신 앞으로 자식하고 며느리한테서 부양받겠다고. 그런 걸 남겨놓으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랬죠. 제 시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씀, 그 누구도 믿지 말고 재산 잘 지키라고. 그러셨던 게 그때 갑자기 그렇게 떠올라서 재산 서류 정리해 주시던 변호사분께 상담받고 그런 것까지 준비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랬던 거 가지고 제가 혹시 뭘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한시름 놓으셨습니다. 이러실 게 아니라 당장 그 변호사한테 가보세요. 제가 들어서 아는 건데 요즘 세상에는 불효자 소송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재산 미리 주시면서 그런 약속을 받으셨고 그걸 변호사 끼고 서류까지 남겨주셨으니 써먹을 때가 있지 않겠어요? 네? 뭐가 있다고요? 그럼 혹시 제 재산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해봐야 아는 거지만 믿져야 본전이죠. 그리고요, 미리 만반의 준비를 다 해두셨으니 소송 걸어도 재산 돌려받은 건 일도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마 겁먹을걸요? 기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법이라는 거 전혀 제대로 하나 알지를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재산을 미리 넘겨준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경고하듯 남겨주셨던 그 말씀이 불현듯 떠올라 제 자식이고 암만 잘하는 며느리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믿는다는 생각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각서 같은 서류들을 변호사를 끼고서 남겼었거든요. 하지만 그걸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는 못 해봤습니다. 감사한 택시 기사님 덕분에 방법을 찾아낸 저는 얼른 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았네요. 그리고 긴 상담 끝에 저는 아들에게 연락을 하였어요. 명서가, 내가 암만 해도 내 재산 다시 돌려받아야겠다. 너희한테는 안 주련다. 준 내가 잘못이었어. 네?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주신 재산이에요. 나라고 방법이 없는 줄 아니? 이런 순간 올까봐 내가 사실은 미리 다 대비해놨었다. 저는 아들에게 며느리와의 모든 것을 다 빠짐없이 털어놓았고 변호사를 끼워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함부로 대하고 문전박대하는 것을 이웃 사람들이 보기까지 했으니 목격자도 있어서 제가 확실하게 유리하다고까지 말을 했더니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 생각을 말해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 사람이 설마 그렇게 굴었을 줄은 몰랐어요. 저한테는 그 사람이 다른 식으로 말을 전했었거든요. 그리고 아이 가는 문제로 너무 오래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많은 고생을 해왔고 지금 또 병원 다니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제가 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위해줘야 한다고 그렇게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제가 어머니를 미처 챙겨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들이 말하기를 결혼하고 나서 1년여가 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며느리로부터 임신 문제로 너무 힘들다는 투정을 듣고 있다고 했습니다. 점점 더 아들은 본인이 며느리 앞에서 죄인이 되어가는 기분이었다고 했어요. 두 사람의 관계에서 확실히 며느리가 우위였다는 것이 보이더군요. 저는 며느리가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산적이고 교활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정확히 아들에게 말해주면서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 당장 며느리와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이혼하라는 소리에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더니 스스로도 이미 며느리와의 결혼 생활에 많이 지쳐 있었고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같이 살아온 지 오래였다는 것을 깨닫더라고요. 정신을 차린 아들은 이름 따라서 명석함을 그제야 드러냈습니다. 며느리와 이혼을 했거든요.
며느리가 저에게 한 언행, 그리고 지금까지 아들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일을 탓을 돌리며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들고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도 시도 때도 없이 문자와 전화를 하고 근거 없이 여자가 있냐며 사람을 몰아가고 의심하며 죄인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스스로를 우위에 올려놓았던 며느리의 지난 만행을 아들이 차곡차곡 정리해 그걸 토대로 이혼을 이끌어냈습니다. 어머님, 저 너무 억울해요. 임신이 자꾸 안 되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랬던 것 뿐이에요. 어머님을 저버린 적도 없었어요. 그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잠깐 정신이 나갔을 때 벌어진 일이에요. 저는 그럴 생각 없었어요. 뒤늦게 며느리가 제 앞에서 눈물쇼를 벌이며 사죄를 했으나 저는 싱거운 웃음 한 번으로 무시를 해줬답니다. 더 이상은 속아 넘어갈 생각이 없었네요. 끝내 이혼이라는 결과표를 받아들게 된 며느리는 모든 게 끝나자 다시 본색을 잠깐 드러내기도 했었죠. 괜히 잘못 삐끗했다가 재산 주고 편하게 살 수 있었던 인생을 날려버렸다고 그런 말을 하며 울부짖었다는 소문입니다. 저는 택시기사님께 받아놨던 명함의 번호로 연락을 드려 감사 인사를 전했었고 약소하지만 살해도 했었네요. 그 이후로 저는 아들에게서 재산을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아무 불안도 없었어요. 아들이 모든 걸 저에게 다 열어놓고 살았거든요. 이제 결혼 생각은 없이 그냥 혼자 살겠다고 하던 아들은 이혼 2년 반 만에 지금의 짝을 만났답니다. 저의 귀여운 새 며느리예요. 아들보다 7살 아래인데 새며느리 쪽에서 먼저 제 아들한테 홀딱 반해서 쫓아다녔지 뭔가요. 사돈 내외도 제가 만나보니까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 제가 당장에 아들한테 적극적으로 재혼을 추천하기도 했었고요. 둘이 살림을 차리자마자 금세 임신 소식이 들려오더니 저에게 어여쁜 손녀를 안겨주었답니다. 지금은 바로 이런 게 사는 맛이구나 싶어서 행복한 나날이에요. 안녕하세요. 솔직히 안 좋은 일을 겪고 안녕한 기분은 아니지만 제 자신을 위해서 좀 정리하고자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40대 주부이고요. 솔직히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니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하소연 반 SOS를 치는 기분으로 이렇게 제 경험담을 적어봅니다. 저는 4남매 중 차남인 집에 시집을 갔고 결혼할 무렵에 아주 덕성 있어 보이고 다정해 보이시는 시어머님, 아버님을 만나 큰 걱정 없이 살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결혼한 우리 부부에게 멀쩡한 집을 사주셨고 그 뒤로 아주버님, 시누이, 서방님까지 이어서 결혼 행렬이 쭉 이어졌답니다. 헌데 이 무렵에는 우리 어머니도 줄줄이 자식들을 결혼시키다 보니 내내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하셔야 했던가 봐요.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게 안정되고 본인이 원하는 걸 다 이루시고 나니 조금씩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시더군요. 그것도 가장 먼저 결혼한 저에게 말이에요. 예, 둘째야, 이번에 네가 좀 가족 모임도 열어보고 그래라.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자식인 넷인데 좀 자주 보고 그러면 좋지 않겠어? 그러라고 내가 집들도 다 가까이 사준 거 아니냐. 니네랑 큰애도 집도 위아래로 살게 했으니까 누구 집이든 좋으니 자주 좀 돌아가면서 보자고 좀 해봐라. 모임을요? 아, 어떤 모임이 하고 싶으신데 어머니? 근데 저는 아직 형님과도 말을 많이 못했고 그리고 동서랑도 어색해서요. 아가씨는 또 집이 멀리 있으신데 그렇게 자주 보기 쉬울까요? 제 말에 어머니는 왜 노력을 안 하냐는 투로 왜 가족을 위해 그냥 손 놓고 보고 있냐는 식으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뭐 이게 네가 할 일이 아니긴 하다만 그래도 큰애는 늦게 결혼했잖아. 사실상 네가 큰 며느리나 마찬가지 아니냐. 식구들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자주자주 좀 봐야지. 그 말을 내 입으로 했다간 시집살이 한다는 말 나오고 다들 불편해지기만 하는 거야. 니네 집이건 우리 집이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모여서 다들 얼굴 좀 보자고 해봐. 어머니의 이런 성화에 결국 저는 원치도 않는 모임 주도자가 되어 시댁 단톡방도 만들어야 하고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다른 며느리들 앞에서는 좋은 시어머니인 척하고 싶어 하셨고 저에겐 모든 욕바지를 시키신 셈이었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조금 싫은 내색을 했더니 곧장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좀 치사하더라고요. 예, 사실상 그 건물 니네가 먼저 들어가게 해줬으면 나는 거의 모든 책임을 너한테 맡긴 셈이야. 그러면 감사한 줄 알고 네가 다른 가족들 관리도 힘쓸 줄 알아야지. 하여간 너도 너지만 막내네도 그렇고 왜 시댁에서 이렇게 배려해주며 고마운 줄을 모르니?
없는 집 며느리들 들여다가 이만한 집에 살게 해주면 100번 절을 해도 모자란 거야.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저는 어머니의 말에 똑같이 대답하고 싶었어요. 세상에 많은 시어머니 짓 하는 시어머니들은 다 어머니처럼 말씀하신다고 말이에요. 아무튼 입은 쑥 다물고 그럭저럭 그 망할 놈의 시댁 단톡방을 운영해봤는데요. 역시 제가 예상한 그대로였어요. 다들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누구 하나 모이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으나 형님이나 동서 모두 각각 우리 어머니와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듯 했어요. 그거야 결혼하는 과정에서 1대1 관계로 부딪히는 내용이니 저도 알 리가 없었죠. 아무튼 다들 불만이 많더라고요. 큰 동서는 왜 이런 모임을 자주 주도하는 거야? 동서 생각인 거야? 아니, 나보다 먼저 결혼했고 어머니랑 사이 좋은 건 알겠어. 그럼 자기만 자주 만나.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댁 가고 그런 생각은 못해. 우리는 우리 생활도 없어? 이렇게 직설적으로 며느리들 단톡방에서 말씀을 하시니 저도 움찔해서 더 진도를 못 나가겠는 거예요. 게다가 더 가관이었던 건 막내 동서는 뭐 때문인지 계속 침묵하고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있었어요. 가장 어리기도 했고 가끔 모임 때 들리기는 해도 늘 말이 없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 제가 가장 지치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고충을 토로해도 그닥 들어주지도 않더라고요. 왜? 힘들면 못하겠다고 엄마한테 그냥 말씀드려. 뭐라고 하겠어? 엄마가 뭐 별 생각 없이 없어서 그러겠어? 우리 엄마 고생 너무 많이 했잖아. 그렇게 해서 건물들도 사서 짓고 없는 형편에 이렇게 재산도 늘렸고 자식들한테 주고 그거 자랑하고 누리고 할 게 가족밖에 없으니 그런 거지 뭐. 남편은 저렇게 자기네 엄마니까 속 없는 소리를 하지만 저는 하다가 너무 지치고 짜증나서 결국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못하겠다고요. 헌데 어머니는 제 말에 집중할 새가 없었으니 당시 아가씨와 어머니의 사이가 최악으로 나빠져 있었거든요. 그거 수습하느라 따라다니다 보니 정신이 없으셨어요. 나중에 남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답니다. 확실히 우리 아가씨는 사고 뭉친 것 같기는 했어요. 아주 미쳐 진짜. 쟤는 그러면 뭐가 좋다고 잘 알아보지도 않고 대뜸 인심부터 해서는 그러니 엄마가 억장이 무너지지. 저도 이 부분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무슨 새로운 업데이트 소식이 있길래 어머니가 또 저렇게 열받으신 걸까 싶었어요. 와중에 더 웃긴 건요. 누가 보면 우리 집에 아버님은 안 계실 줄 알 것 같다는 거죠. 집안의 정말 모든 대소사는 다 어머니가 이끌고 계시거든요. 이런 자잘한 문제부터 건물들과 재산, 노후에 관련된 다사다난한 내용들까지 다 감당하고 있는 건 어머니였어요. 아버님의 삶은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너무 한량 그 자체의 삶이셨답니다. 소위 남자들이 그렇게 부러워한다는 셔터맨,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이었어요. 이러니 하나밖에 없는 딸이 사고를 쳐도 그런가 보다 하고 아들들이 주구장창 결혼을 해서 며느리감을 데려오고 집을 얻고 해도 본인 밥과 술만 보장되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었답니다. 남편은 이런 자기 엄마를 너무 안쓰러워했어요. 봐봐. 이 문제도 엄마 혼자 해결하고 있잖아. 엄마도 이 정도면 아빠를 놔두리던지. 나는 진짜 너무 답답해. 물론 다른 집처럼 막 심각하게 아버지들이 엄마를 괴롭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엄마 너무 고생해서 저렇게 혼자 나이 들어 보이고 악물고 사는 거 보면 속상하다니까. 남편 말 맞다나 어머니는 고생 대신 얻은 돈으로 많은 치장을 하고 계시지만 여실히 나이가 드러나는 외모이시긴 했어요. 그래서인지 늘 그 스트레스를 얼굴과 치장에 쏟아부으려고 하셨고 아버님과는 만났다 하면 으르렁거리면서 대체하셨고요. 상대적으로 본인에게 없는 평안한 부부 사이 그리고 명예, 남의 눈치 이런 것들에 매여 계시는 분이라서 어머니 비비를 맞춰드리는 건 정말 너무 괴로운 일이었답니다. 아무튼 아가씨 쪽으로 다시 돌아와 보자면 혼전 임신을 해서 살고는 있지만 본인 남편과 너무 안 맞아서 맨날 사내 안 사내 하며 싸우고 있다더라고요. 어머니는 그걸 말리려 쫓아다니느라고 제 얘기는 듣지도 않으셨고 그렇게 슬렁슬렁 모임 얘기는 넘어가게 되었답니다. 그리하여 시간이 한참 지나 명목이 분명하게 있는 아버님 생신이라 다들 모이게 되었답니다. 어머니는 본인 손으로 아버님 생신상을 차리기 싫다며 며느리들이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나는 네 시아버지 꼴도 보기 싫다. 그래도 모이긴 해야 하니까 우리 같이 얼굴 안 보고 사는 가족들이 어디 있어? 그 구실로 모이긴 하되 하나부터 10까지 니들한테 맡길게. 잘해오는 며느리한테 용돈 두둑히 줄 테니까 공짜 없이 제대로 쳐줄 테니까 좀 알아서들 해와봐. 저는 어머니의 이런 부분을 이전부터 무척 싫어했었기에 꿈쩍도 하기 싫었어요.
아무리 고생하며 살았다지만 없는 형편에서 꽤 여유 있는 형편이 되었다지만 꼭 저런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전 이렇게 대꾸했어요. 어머니, 그런 거 해주시지 않아도 되고요. 대신 저나 형님이나 동서나 각각 일들 하다가 음식 준비해 오는 거라 그렇게 완벽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끼리 나눠서 준비해 올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딱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며느리들 단톡방에서 침묵과 짜증을 견뎌가면서 겨우겨우 메뉴를 정하고 준비해서 모였는데요. 그냥 이것만 얼른 해치우고 후딱 일어나자고 생각했던 그날의 모임에서 그런 공포영화 같은 일을 생뚱맞게 겪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니, 이 모든 일이 흘러가게 될 것을 알았던 사람은 마음이 편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날의 일로 인해 우리 일동 모두 6개월간 죽도록 고통을 받았거든요. 그저 남들 다 이렇게 사는 골치 아픈 결혼 생활, 더불어 시댁 건물 받고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며느리의 삶, 그런 것 정도로 여기면서 이날 생신 때도 나갔던 거예요. 어머니의 이런저런 투정을 견디며 며느리들 다 불성사나운 얼굴로 식탁을 정리하고 자리에 막 앉았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때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문자가 우르르 울리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지진이나 재난 경보 그런 문자인 줄 알고 또 뭐야 하면서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이날 모여있던 사람이 저를 비롯해서 9명이었어요. 어머니, 아버님과 아들셋 부부, 더불어 아가씨까지 포함해서요. 아가씨는 워낙 본인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서 혼자 왔고 그마저도 온 지 얼마 안 되어 아버님이랑 대판 싸우고 집에 가버렸거든요. 이때 일제히 울려버린 핸드폰을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바로 저희 남편이었어요. 헌데 확인하자마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 무슨 거지 같은 말이. 저는 처음에 남편의 이 말을 듣고 어디 안 좋은 뉴스를 보고 하는 혼잣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뒤이어 형님도 같은 반응을 보이시길래 그제서야 저도 비로소 제 핸드폰을 보았어요. 응? 무슨 소리야 이게. 왜 미친 말이. 저기 큰동서, 자기도 똑같이 온 건 맞아? 형님은 그나마 말을 터고 사는 저한테 물어보셔서 저는 글을 뒷정리를 하다가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번호 없음으로 웬 문자가 하나 와 있는 거예요. 뒤에서 보고 있던 형님은 그거라고 동서에게도 그 문자가 온 거냐면서 기가 막혀 하시더라고요. 이 문자 내용은 지금 다시 떠올려도 소름이 끼치지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싹 다 이혼할 거야.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이 내용을 보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이때 어머니로부터 시작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한 번씩 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싹 다 같은 내용의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 문자를 보자마자 아주 부들부들 하시면서 이게 뭐냐고 큰 소리를 지르셨어요. 뭐야 이게? 누가 이런 장난질을 친 거냐? 흠측하기 싫어. 아유 재수없어. 이게 뭐야 대체? 사실 이렇게 야단스럽게 소리치는 어머니를 보며 누구 하나 다를 것 없이 찜찜함을 느꼈기에 다들 침묵하고 있었어요. 하필이면 하나같이 무슨 재난 안전 문자 보내듯이 우리 가족 9명 모두에게 나란히 올 게 뭐냐고요. 저는 이런 문자는 생전 처음 받아와서 너무 당황스러웠고 한편으로는 무섭기까지 했었어요. 이제 막 결혼한 가정들끼리 잘들 살고 있는데 비록 형님 동서지간이나 신우 올케가는 썩 좋지 않다고 할지언정 이런 흉측한 저주를 받기엔 너무 평범한 부부들이었던 거죠. 이날 가뜩이나 썩 좋은 기분 상태로 모인 것도 아니었는데 너무 뜬금없고 짜증나는 문자를 받고 더 최악인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서들 집으로 돌아갔고 한동안은 이 화제를 입에 올리지도 않았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연락은 계속되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와중 뭐랄까 첫 번째 신호탄이라는 말로 호칭하는 게 좋을까요? 너무나 난데없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내심 저는 이때 그 문자가 정말 진짜로 뭔가를 예언한 내용이었나 의심을 했었더랬죠. 이건 다름 아닌 역시나 너무나 지겨운 어머니의 전화로 알게 된 사실이었답니다. 얘 둘째야 있잖아. 아우 나 죽게 생겼다. 어떡하냐? 네 동서. 그러니까 네 서방님 말이다. 얘네 지금 같이 안 산다고 난리가 왔어.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냐? 어머니는 오만 난리법석을 떨며 저에게 전화를 하셨고요. 안 받으려다가 억지로 전화를 받았던 저는 내용을 듣고 너무 놀라서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자 동서는 그렇게 말도 평소에 안 하고 퉁명스럽게 대꾸하더니 이날은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었어요 형님. 어머니가 뭐라 하시던가요? 혹시 제 탓이라고 하지는 않으세요? 나중에 더 물어보실 것 같아서 한 번에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이 사람이랑 이혼하는 거 번복 안 해요. 확실히 이혼할 거고요. 이미 서류도 다 썼어요. 이러니 저는 손이 덜덜 떨려서 동서에게 이유를 물어볼 수밖에 없었고 동서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답을 하더라고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마 어머니는 제 욕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머니 그 잘난 막내 아들이 바람 피워서 그렇다고 다시 한번 전해주실래요? 암만 말씀드려도 안 믿으셔서 골치가 아파 죽겠어요. 아무튼 전 드릴 말씀 다 드렸으니까 그만 끊을게요. 동서는 이러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는 너무 어안이 벙벙해서 더 대꾸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께 전화를 했는데 아주 기절하기 직전이라며 한사코 빨리 오라고 하시더군요. 곧장 택시를 타고 갔더니 소파에 누우셔서는 얼음주머니를 대고 울고 계시더라고요. 아휴,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불효를 해도 정도껏 해야지. 동네 보기 창피해서 어떡하냐고. 얼마 전에 가정모임했다고 내가 그렇게 사진들 찍어서 동장들한테 돌리고 자랑을 했는데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아이, 둘째야, 네가 좀 막내 달래봐라. 전 여기서 한숨이 푹 나와서 거의 자포자기한 채로 대답을 했어요. 솔직히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 서방님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이미 많이 신기하긴 했어요. 결혼한답시고 데려왔던 여자친구들이 두어 번 바뀌었었거든요. 금방 실증내는 성격이신 게 여실히 드러났고 세 형제 중 외모도 가장 빼어난 편이었어요. 어머니도 유독 되게 이뻐하는 막내 아들이었고 오냐오냐 잘한 티가 났답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더더욱 본인 아들 편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준민이가 워낙 여자아이처럼 이쁘장하게 생겼어야지. 너도 알겠지만 애가 워낙 여자애들이 많이 꼬이잖냐. 아니, 자기가 단돌이를 하겠다는데도 저마치 멀리서부터 여자애들이 따라오는데 소위 그 꽃뱀이냐 뭐냐 그런 게 꼬이는데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면 어떻게 감당해? 아우, 막내는 그런 것도 각오 안 하고 결혼한 거야 뭐야. 이물 화난 신랑 얻으면서 그런 풍파도 각오를 안 했냐고. 듣다 하다 보니 이건 무슨 헛소리인가 싶어 순간 미간이 확 찌그러진 상태로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어머니는 안 한 곳 안 하시고 아직도 상황 파악 안 되시는지 누워서 계속 본인 막내 아들 자랑을 하고 앉으셨더라고요. 이러니 동서에겐 뭐라고 하면서 이혼을 만류했을지 빤히 보이더라고요. 저렇게 날이 잔뜩 서서는 조금도 엮이기 싫다며 치를 떨던 동서의 모습도 이해는 갔어요. 그건 그런데 왜 이 뒤치다거리를 저한테 맡기시는 걸까요? 둘째, 네가 지금 막내네 가서 고기랑 뭐라도 사갖고 둘이 좀 달래봐. 나는 차마 내 자존심에는 못 가겠다. 아니, 잘난 아들 남편감을 안겨줬더니 뭐 여자가 어쩌고 해서 못 살겠어요 어머니? 뭐가 어쩌고 어째? 야, 이런 말을 듣고 나는 걔 얼굴 안 보지. 그렇다고 진짜 갈라서라고 할 수도 없고 얼마 전에는 별 거지 같은 문자까지 오더니 얘가 아주 덩달아 미쳤나 봐. 신나서 지도 쇼를 하겠다는 거야 뭐야. 아니, 네가 가서 잘 좀 달래봐라. 저는 여기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돌려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했어요. 왜 제가 이 상황에서 똥물을 뒤집었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 일단 상황은 알아야 하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동서가 뭐 오해라도 한 거예요? 뭘 알아야 저도 가서 얘기를 듣고 달래고 해보지 않겠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앉아 너 말 잘했다면서 이야기 보따리를 푸셨는데요. 솔직히 그 보따리 다시 묶으시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쓸모없는 이야기였답니다. 그게 저기 준민이네 회사에 쬐까만 여자애가 있거든? 그 전부터 우리 준민이 따라다니던 애야. 그렇게 나한테도 잘하고 며느리 삼아달라던 애가 있었어. 아무튼 걔가 막내랑 같은 팀으로 일했었어. 그런데 정작 자기랑 결혼 안 하고 준민이가 막내랑 결혼하니까 어지간히 성이 났나 보지. 여기서 저는 말을 끊고 당황해서 물어보았어요. 잠깐만요 어머니. 그러니까 서방님이랑 지금 문제가 난 여자가 동서랑 같이 일했던 동료라고요? 회사 안에서 서방님 하나를 놓고 둘이 경쟁했던 거예요? 근데 동서랑 결혼하시고 얼마 안 돼서 그 여직원이랑 서방님이랑 뭐가 있던 거고요? 제 말에 어머니는 괜히 본인 아들이 나쁘게 보이는 게 싫었는지 외려 성을 내시면서 짜증을 부리시더라고요. 아유, 아무튼 뭐 결혼했으면 된 거 아니냐? 근데 막내가 어지간히 준민이를 의심하고 몰아갔나 봐. 아니, 준민이도 이전에 그 여자애랑 만나긴 했지만 결혼은 막내를 선택한 건데 자꾸 쪼아대니 짜증이 났나 봐. 남자랑 그런 거야. 여자가 너무 쪼아대면 밖으로 도는 법이고 관심 없던 여자한테도 눈이 돌아가기 마련인 거라고. 하도 막내가 쪼아대니 전에 자기한테 잘해주던 그 쬐깐한 얘 성격에 좀 낯섰나 보지. 야, 여기까지 들어보니 여지껏 결혼 생활 그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날카롭게 굴던 동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자기랑 경쟁했던 여직원과 몰래 만나고 있는 걸 아는 여자가 세상 그 어떤 여자가 그런 비참한 꼴을 참을 수 있겠나요.
하여간 동서는 어지간히 한을 품었고 더 이런 처참한 꼴을 당할 수 없다며 이혼을 선포했나 봐요. 반면 서방님은 동서가 이렇게 크게 나올 줄 몰라서 뒤늦게 매달렸다지만 동서는 꽤 심각한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그러게 지가 뒤서방 진즉 잘해주고 챙겼어 봐라. 걔가 왜 딴 데 눈을 돌리겠어? 막말로 말해서 걔가 여자가 안 붙게 생긴 얼굴이냐고. 그래도 지랑 결혼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지가 긁어서 부스럼을 내놓고 무슨 이혼은 이혼이야.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전 여기서 혀를 내둘렀고 뭘 하건 간에 그냥 이 부분은 이들끼리 알아서 하게 내버려둬야겠다 싶더라고요. 어머니한테는 거짓말로 대충 둘러댔고 동서에겐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참으로 순조롭달까 순풍이 흘러가서 모든 게 적합하게 제자리를 찾듯 동서는 이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날 어머니는 뭘 그렇게 새삼스럽고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드러눕고 괴성을 지르셨던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서방님은 속 시끄럽다면서 잠수를 타버리셨고 어머니는 동서를 찾아가서 난리를 피우셨더라고요. 그걸 또 쫓아가서 뜯어 말리는 제가 여기서 제일 한심한 사람이 아닌가 싶었어요. 남편도 저한테만 이런 걸 맡기고 회사에서 본인 일이나 하고 있고 말이에요. 어쩔 수 없잖아. 지금 이 난리에 당장 엄마를 챙겨줄 사람이 당신밖에 없으니까 부탁한 거지. 엄마도 당신이 믿음직스러우니까 딸보다 둘째 며느리를 부른 거 아니겠어? 이번 일은 진짜 미안해. 당신이 조금만 엄마를 챙겨줘. 이렇게 말하는 남편의 모습에 참 나도 나지 뭐가 좋다고 이런 사람 좋아서 결혼을 했는지 한숨이 나왔어요. 일단 우리 친정에 잘하긴 하니까요. 자기 엄마랑 관련된 부분에만 과하게 효자일 뿐 저나 우리 집에 그닥 못하는 사위는 아니었어요. 아무튼 문제는 어머니가 이 무렵부터 급격하게 우울증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사실 전 이때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글쎄 아가씨가 이혼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전 기겁해서 남편에게 몇 번이나 따져 물었어요. 이야 세상에 미쳤다 진짜. 그게 뭔 일이야? 아가씨 결국 이혼하신다고? 아니 그럼 애는? 뭐? 아가씨가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다고? 와 환장하겠다. 진짜 이거 뭐야? 아 몰라 진짜 돌겠다. 근데 걔는 뭐 그런 사단이 날 거라고 예상은 했어. 남자는 얼굴 엄마 보지도 않았다는데 덜컥 임신한 상황이니 뭘 기대를 하겠냐고. 아 됐어. 걔는 차라리 이혼하니까 나아. 준민이가 잠수 타고 있는데 딸 하나라고 있는 게 또 저러니 엄마야 지금은 좀 심란하시겠지. 결국 상황은 이렇게 흘러가 얼마 차이를 두지 않고 서방님과 아가씨는 각각의 배우자와 이혼을 한 셈이었어요. 저는 이상하게 뭔가 심장 한가운데가 쫄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대체 왜지? 사실 당시에 누구라도 이혼한 사람이 있고 집안 분위기가 사나울 때 그런 이상한 메시지가 왔었다면요. 누가 억하심정에 장난쳤다고 생각하고 넘겼을 거예요. 하지만 그 불길한 문자는 우리 모두 멀쩡히 결혼 생활을 하고 부부란 형태를 갖추고 있을 때 왔었다는 거죠. 꿈이었다고 하고 넘겨버리고 싶어도 제 핸드폰이나 남편 핸드폰에는 그 문자가 선명하게 남아있어서 저는 너무 찝찝하고 뭔가 얹혀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번 어디 의뢰를 해서 알아볼까 하다가 왠지 모르게 괜히 무서운 거 있잖아요. 그냥 자꾸 이상한 예감도 들고 해서 이러저러하게 묻히길 바랬답니다. 사람 일이야 어찌 흘러갈지 모르고 그냥 이것도 안 좋은 해프닝 중 하나로 넘어가리라 뒀던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진짜 때론 장난 같기도 혹은 영화 속 괴로운 장면에 인간을 너무 오래 담궈두기도 하는 것 같아요. 당시 저는 제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정신과 의사인 친구에게 상담도 받고 따로 약도 챙겨 먹었거든요. 이건 저희 집에서 3번째로 일어난 정말 이때부터는 잠을 제대로 자기 힘들게 만들었던 사건인 형님 부부의 이혼 때문이랍니다. 솔직히 저는 암만 해도 형제들이다 보니 서방님과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얄쌍하게 생기신 아주버님도 꽤 여자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가 평소 그렇게 자랑을 하셨으니까요. 그 사이 껴있는 둘째 아들인 우리 남편만 외모 쪽으로는 꽤나 박복했었고 그러니 그런 부분으로 전 걱정은 안 했는데요. 문제는 이번에는 형님 쪽에 유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 이제 이도저도 다 지겹고 물려있어서 대체 이혼 사유가 뭔지 드러나보자 싶었어요. 하지만 형님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답니다. 아주버님과는 당연히 연락이 안 되었는지 하다 평소 형님과 왕래도 안 하는 저에게 아주버님이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저기 재수씨 미안해요. 이 사람이랑 연락 혹시 안 되나요? 따로 연락하고 그랬던 적은 없어요? 재수씨 연락도 안 받나요? 네 아주버님. 저기 같이 있었던 단톡방도 며칠 전에 나가셨더라고요. 그게 혹시 무슨 일이 있으세요? 저도 영문을 몰라서.
그런데 아주버님은 제 물음에 한 2초 정도 공백이 있으셨다가 미안하다며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아, 정말 어쩌자고 집에 이렇게 우환이 있는 건지 돌아버릴 것 같았어요. 저도 남편에게 더 묻기도 지겹고 어차피 어머니가 알아서 연락이 오시겠지 싶었는데 잠잠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시댁에 갔더니 아버님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래, 왔구나. 저기, 네 어머니 지금 아파서 누워있다. 세상에 이게 뭔 일이냐들 진짜. 형민이는 아까 다녀가긴 했는데 그러고 나서 네 어머니 저렇게 쓰러진 거야. 자식들이란 게 어쩜 이렇게 하나씩 다 돌아가면서 사고를 치는지 원. 너는 그러지 말아라. 아, 근데 전 이 말이 너무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사실상 저랑 상관없는 남의 자식들이 한 일들인데 왜 저에게로 무게가 지워지는 건지. 아무튼 들어가서 어머니 상태를 봤어요. 아주 죽겠다고 앓는 소리를 내시던 어머니는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며느리 잘못이 맞아서 그런지 열띤 분노를 쏟아내시더라고요. 그년이 아주 그냥, 아휴, 내가 미쳤어. 아주 백리호를 집에 들였다. 형민이 그 녀석 하도 장가를 안 가려고 하니까 어디서건 어떻게든 색시간 만나서 장가 가라고 별의별 모임에 다 밀어넣었지. 그런데 지가 알아서 동창 모임에서 찾아가지고 장가를 간다니까 나야 신나서 결혼시킨 거 아니냐. 아니 너는 한 건물 살면서도 몰랐냐? 근데 이 질문도 황당한 게요. 한 건물 산다고 해봤자 각자 생활 패턴이 다른데 제가 형님네 부부 사이가 어떤지 어떻게 알겠나요? 하물며 쓰레기 버리러 가면서 엘리베이터를 타면서도 형님과 아주버님 마주치기 쉽지 않았어요. 워낙 사무실이며 원룸이며 살고 있는 세대들도 많았으니까요. 하여간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형님은 외도를 하셨다고 하더군요.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제 딴엔 좀 의외였어요. 그런 사유라면 아주버님 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아주버님은 밥만은 외모치고 공부하고 일만 하느라고 장남이라고 오냐오냐 커서 그런지 연애도 거의 안 해보고 쑥맥이셨나 봐요. 그러다가 적극적으로 구해오는 형님을 동창회에서 만났고 무르르도 결혼을 하신 거죠. 근데 세상에 형님은 그전에 이미 재고 있던 남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누군가가 제보를 해주었던 건지 아무튼 외도하는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걸린 건지 참 이제 와서 그게 중요하진 않았지만요. 하지만 반면에 저는요. 이게 아무리 남의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지만 한쪽 마음이 스산해지면서 잠을 청하기 힘들어지더라고요. 좀 시간차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때 받았던 그 섬찟한 내용의 문자 말이에요. 왜 점점 상황이 맞아떨어지는 거냐고요. 다른 분들이라면 어떻게 생각이 되시려나요? 거긴 똑똑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싹 다 이혼할 거야.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라고 말이에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9명이었고 총 5쌍이었어요. 그런데 그중 벌써 3쌍이나 이혼을 했다고요. 전 이 사실을 친정에 말했어요. 도통 불편하고 무섭고 찝찝하고 한편으로는 수치스러운 내용이다 보니 누구에게 말을 하겠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듣고 왜 진즉 말을 안 했냐며 경악하시더라고요. 아휴. 야, 뭐냐 이거? 어디 드라마에서 나온데도 이보다 더하진 않겠다. 아니, 니네 시어머니는 대체 자식들을 어떻게 키운 거야? 그렇게 상견례 때 잘난 척을 하고 별 쇼를 다 하더니 자기가 고생을 엄청 했고 이래서 자기 또래들 중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 별로 없다고 그렇게 침이 마르게 자랑을 하더니만. 저희 엄마 말마따나 우리 어머니는 상견례 때 차마 듣고 있기 힘들 정도로 민망하게 본인 자랑을 하시긴 했어요. 옆에 아버님은 기가 싹 눌려서 한마디도 못하고 밥만 계속 드셨고요. 엄마는 그 모습을 아주 고깝게 여기셨고 결혼생활 내내 고자세로 나오는 우리 어머니를 싫어하셨거든요. 난 모르겠다. 그렇게 자신 있어 하면서 남의 집은 무시하더니 자기 아들이랑 저만 실컷 잘났다고 하더니만 애들 키울 때 어디 집이라도 나갔었다니? 그 네 아주버님은 차를 잘 못 만났다고 치고 막내 아들은 뭐야? 불륜? 어이구, 그쪽 처가에서는 사위 잡아다가 뺨이라도 내려치고 싶겠다. 그 꼴 안 당한 거 다행인 줄 알라고 해. 이 말을 저도 듣고 생각해보니 참 우리 어머니도 되게 팔자 좋게 한탄을 하셨네 싶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날 엄마와 실컷 우리 어머니와 서방님의 행실이라든지 아가씨의 철딱선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욕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그렇게 일주일 뒤 저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제 앞날은 들춰보지도 못했던 채로 말이에요.
아직도 저는 이 일을 떠올릴 때마다 진정이 잘 안 되어서 심호흡을 하고 가끔 울음이 올라오기도 해요. 저를 너무 바보 같고 어리석다고 여기지 말아주시고 그냥 제 잘못은 아니니까 가엽게 여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이후로 일어난 일이 뭐였냐면요. 참나, 왜 슬픈 예감, 나쁜 예감은 웬만하면 다 맞게 가는 걸까요? 저 그렇게 허투루 살아오고 나쁜 일 하며 살아온 인생 아니거든요. 참 한심한 소리지만 저도 뻔한 소리 하나 할게요. 제가 그런 일의 주인공이 될 줄은 정말 조금도 꿈에도 상상을 안 했고 해보기를 소름 끼쳐 했는데요. 제 일이 되었네요. 이제 모든 걸 싹 자르고 얘기하자면 그 순딩순딩한 사람 좋은 돼지 같은 우리 남편 말이에요. 이 인간에게, 이 살이 뒤룩뒤룩 찐 인간에게도 아내인 저 외에 애인이라는 존재가 키워지고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한참 어린 아가씨. 직장 동료랑 저 몰래 근거로 피해 다니면서 출장 겸 사랑의 여행을 즐겼더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제 휴대폰에 도착한 의문의 사이트 주소 때문이었어요. 한창 여러 일로 신경 쓰이다 보니까 위가 아파서 위약을 먹고 잠도 잘 못 자고 불편해하던 저에게 그날의 그 사이트 주소는 정말 여러모로 저를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보이스피싱인가 싶어 안 건드리려다가 저와 제 남편의 이름을 운운하면서 다시 한번 보내기에 설마 하는 마음으로 눌렀어요. 그런데 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게 되었답니다. 이게 뭐야? 어머 세상에. 제 앞으로 온 그 사이트는 어떤 익명의 계정 페이지를 보여줬는데요. 그 안에는 슬쩍 모자이크가 된, 하지만 저는 또렷이 알아볼 수 있는 우리 남편 같은 남성이, 저도 앞면에 있는 한 아가씨와 다정하게 어울리는 사진들이 잔뜩 있었어요. 심지어 그 사진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5월 7일 파주? 동남 모텔? 6월 17일 남양주 펜션. 잠깐만요. 저는 곧장 남편과 제가 나눴던 톡 메시지 창을 열어서 그 낮자별 남편이 나눈 문자들을 확인해 보았어요. 딱딱 합을 맞춰가면서 검색해서 보니 그때마다 남편은 정확히 저 장소에 간다고 저에게 알렸었고요. 때마다 당연히 출장을 간다, 외근을 간다고 말을 해두었더군요. 불안해진 저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열어서 결제 내역을 다 살펴보았고요. 정확히 모텔이나 펜션비를 결제한 내용은 없었지만 뭉텅이로 몇십만 원씩 전날마다 인출한 내역들이 있었어요. 어디인지 안 찍혀 있고 그저 현금을 인출한 내용 말이에요. 그리고 굳이 이런 걸 퍼즐 맞추듯 조합해보지 않아도 그 비밀 계정 사이트 안에 올려진 남녀의 사진은요.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은 모를지언정 한 입을 덮고 사는 와이프인 저는 명확하게 알아볼 윤곽이었어요. 아들 비만이니 걱정된다며 저한테 맨날 아들 살 좀 빼게 하라고 잔소리하시던 그 어머니의 아들, 외모로서는 참으로 매력이 없지만 사람 만나는 좋고 수더분해서 결혼을 결심했던 그 사람. 그 두툼한 손가락이며 반지가 잘 안 빠져서 고생해서 쇠독 상처가 슬쩍 올랐던 부분까지 저는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런 인간이 저랑도 두어 번 인사했던 회사 막내 직원 아가씨와 그러고 다녔었더라고요. 여기서 저는 너무 기가 막혀 소리를 낼 수도 없었고요. 울 수도 없었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게다가 너무 기막히게도 저는 이 사이트를 확인하고 난 뒤 남편의 반응이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 정말 아무렇지 않게 제가 이런 사실을 알 거라는 걸 전혀 상상도 못한 얼굴로 퇴근을 했거든요. 아, 피곤하다. 오늘 저녁 뭐야? 에? 아무것도 없네? 당신 어디 아파?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나가서 밥 먹을까? 저는 남편의 이런 반응이 정말 뭔가 더 얘기할 수 없이 서글퍼졌어요. 차라리 나에게 그렇게 수더분하게 잘해주지라도 말던지, 우리 가족들에게 잘하지나 말던지, 그러면 마음 놓고 딱 한 방향을 정해서 미워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저는 꾹꾹 속을 눌러가면서 겨우겨우 아니라고 거리를 뒀지만 그날 밤 저는 꼴딱 하얗게 지새웠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편안하게 라면까지 끓여 먹고 잠들었다가 일어나는 남편을 보니 도저히 이성적인 반응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아침에 말짱이 옷을 차려입고 나가려는 남편을 지그시 불렀어요. 당신 출근하는 거야? 이처럼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한 저에게 남편이 어이없어 하면서 말하더군요. 에? 무슨 말이야? 당연히 출근하지. 왜 그래 당신? 어디 아파?
저는 여기서 순간적으로 아주 많은 장면들이 제 눈에 몰아닥치고 그리고 빠르게 또 어디론가 흘러가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들었던 생각은 이게 과연 내가 두려워할 만한 결과였던가 싶었던 거예요. 하나둘씩 이혼을 하고 그것도 외도라는 더러운 이유로들 그렇게 깨지는데 설마 그런 차례가 나한테 일어나진 않겠지 하고 경계하고 내심 무서워했었는데요. 이 앞서 결혼하게 된 가정들이 빠르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들도 그랬겠지. 이런 과정을 거쳐 그런 결정을 했겠지. 그렇다면 이혼하는 게 과연 불행한 일인가? 배우자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란 걸 알게 되었는데 이혼이 그렇게 나쁘고 재난문자 같은 일인 건가? 이렇게 복잡스레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저는 돌연 남편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 아파. 마음이 아파. 제 말에 흠칫 놀란 남편은 뭔 일이 있냐면서 제 옆에 왔고 왜 그러냐면서 제 어깨에 손을 대는데 저는 그 손을 잡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 왜 그랬어? 그 여직원이 그렇게 좋아? 나만 이혼해주면 되는 거지 우리 집도? 이렇게 거의 넋이 나간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던 것 같아요. 그때 제 두 눈을 뚫어져라 꼿꼿하게 응시하던 남편의 표정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남편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그리고 제 눈을 5초가량 뭐라도 뚫어버릴 사람처럼 쳐다봤던 것 같거든요. 너무 놀라서 입을 어버버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전 더 슬퍼지더군요. 걸릴 거란 생각을 못했으니 저렇게 놀라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까지 절 속일 작정이었으며 속이는 동안 이 사람은 저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지만 반대로 할 말이 너무 없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제 핸드폰을 남편에게 쥐어줬고 남편은 여전히 제 눈을 응시한 채로 핸드폰을 받았어요. 그걸 받아서 남편이 보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정말 끝이라는 예감이 오더라고요. 3년가량 연애를 하고 결혼 생활을 2년 정도 해오던 우리의 관계가 어떤 사진들을 서로 확인함과 동시에 찢어지게 된다니 실감이 안 났어요. 앞서 일어난 일들은 다 남의 일이라고 여겼는데 우리 부부의 일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 남편과 서방님의 행방은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전 정말 기가 막혀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요. 형제라면 바람 피우는 패턴도 닮는 건가요? 어떻게 회사 여직원 끼고 몰래 와이프를 속여가며 놀러다니는 꼴이 저렇게까지 닮을 수 있을까요? 아무튼 남편은 핸드폰을 몇 번 넘겨보더니 질끈 눈을 감았고 아주 깨끗하게 인정을 하더군요. 그리고 하는 말이 본인은 뭐든 다 해주겠다네요. 그러면서 주제에 저에게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알았어. 알겠는데 있잖아 저기 당신을 상처 줘서 미안해. 나는 당신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어. 당신 없으면 나는 죽어. 정말 미안해 여보. 무슨 말을 하고 나를 때린다고 하고 뭘 보상해달라고 해도 다 해줄게. 근데 나 버리지 말아줘. 나는 당신이랑 이혼할 수 없어. 당신 없으면 나는 죽는 거야. 이 지경까지 끌고 온 게 누군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혼은 안 된다나요? 그것도 절 위해서라고. 앞에 수식어를 길게 줄줄 붙여대는데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이 달리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모든 게 다 역하게 느껴지면서 꼴도 보기 싫어지더라고요. 일단 저는 나가라고 그 좋은 곳에 출근이나 하라며 억지로 내보냈어요. 지금 당신이랑 결정할 내용이 아니니까 우선은 나가. 여기서 더 얘기하면 나는 감정적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빨리 나가줘. 이런 식으로 억지로 밀어냈고 남편은 회사 가서도 끊임없이 전화를 하고 오늘 급히 연차를 내고 제 곁에 오겠다는 둥 별쇼를 다 하더라고요. 전 필요 없다고 다 잘라냈고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어요. 한편으로 어머니의 반응이 저 역시 궁금해지더라고요. 과연 뭐라고 하실까? 정석대로라면 쓰러지시지 않을까 하면서 말이에요. 정말 우리 엄마 말이 딱 맞았어요. 어쩜 이렇게 자식들을 이따위로 키워놓고 그렇게 당당하게 남의 자식들을 부릴 생각을 했을까요? 어머니는 너무 차량덕스럽고 뻔뻔하게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나 아픈데 와서 좀 죽이랑 끓여주고 가라. 집에 나 혼자밖에 없어. 아휴, 요즘 좋은 일이 하나도 없고 이건 뭐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정말. 속이 타 죽겠어. 여기에 저는 곧장 결론부터 직행을 해버렸어요.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최대한 적나라하게 사실을 전했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어머니께 연락드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참 장난 같게도 저랑 이 사람도 그만 살게 되었거든요. 이유는 어머니가 직접 물어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 바람 피웠어요.
어머니는 역시나 제가 예상한 대로 잠시 말이 없었고 겨우겨우 쉰목소리로 네가 뭐 잘못한 게 아니냐고 천말을 트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눈을 질끈 감고 솟아오르는 피눈물을 참으며 토해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어머니도 이렇게 자식들이 거짓말처럼 한 트럭씩 망해가고 있는 걸 보면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이런 꼴을 반년도 안 되어 주구장창 당하고 계시면서도 붙잡으실 자존심이 있나 보죠? 잘못 알아요? 잘못한 게 뭘 잘못 알아요? 어머니 아들이란 작자를 잘못한 게 제 인생 최대의 죄예요. 평소에 저라면 어머니에게 이렇게까지 쏟아낼 일이 없을 텐데 상황이 상황이니까요. 안 보게 될 노친네 모든 게 역하고 엉망으로 꼬여있는 집안에 가장 이상한 노인네라는 생각이 가득했어요. 이미 남의 집 가정들 얘기를 듣고 뒤치다거리 하는 것만으로도 지쳐있는데 이게 제 일이라니요. 장난이라면 정말 너무 지나치잖아요. 어머니는 그 길로 제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지 남편은 저에게 오고 있는 중이라고 전화를 계속 걸어댔지만 저는 적당한 짐을 싸서 친정에 갔답니다. 그 뒤로 얼마간은 시댁 쪽과 남편 쪽 소식을 의도적으로 귀를 닫고 살았어요. 저희 엄마는 여기까지 듣고서 못 참고 시댁으로 쫓아가셨고 2번 듣기도 싫은 아주 조잡한 닭싸움을 벌이고 오셨더군요. 아주 미친 인간들이야. 곧 죽어도 지 아들 잘못이 아니래. 네가 뭐가 머리가 이상해진 것 같대. 아니 진짜 미친 여편네 아니냐? 지 아들 그러고 있는 사진을 봐놓고 어떻게 아니라고 잡았대? 뭘 잘못 찍힌 사람이라고? 참, 아휴. 요즘 같은 세상에 1시간도 안 돼서 들통날 거짓말을 대체 왜 하냐고. 엄마는 가서 다 뜯어놓고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이혼 관련 단계를 밟아가던 중 심적으로 무척 지쳐 있었어요. 그러던 중 아주 의외의 인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동서였답니다. 이 집에서 가장 먼저 이혼하고 나가버린 이제사 그 심정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는 동서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동서의 말을 통해 더더욱 온몸이 쭈뼛해지는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형님, 이혼하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저기 형님 있잖아요.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릴 사실이 있는데요. 그 문자 보낸 거 저예요. 문자? 문자라고? 무슨 문자? 뭐 설마 저기 우리 남편 사진 보낸 그거 말하는 거야? 그게 동서가 보낸 거라고? 너무 놀라서 입이 안 떨어지는 저에게 동서는 끄떡도 않고 쭉 이어서 말을 하는데요. 더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뿐이 아니고요. 그 전에 우리 다 같이 받았던 문자 있잖아요. 그거 다들 이혼하게 될 거라는 거 말이에요. 그거 예약 문자로 제가 보낸 거예요. 전 이때 전화를 더 받고 있어야 할지 끊어야 할지 사리분간이 안 되었어요. 이 무슨 미친 소리랍니까? 말도 안 되는 내용인 거죠. 그게 무슨 말이야? 저기 동서. 아니 왜 그런 짓을 한 거냐고. 말이 안 되잖아. 동서가 왜? 그런데 동서는 저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한풀이를 하더라고요. 더 웃긴 거 말씀드릴까요? 그 집이요.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애시당초 너무 웃기잖아요. 자기 아들밖에 몰라서는 며느리 두고 바람 피우는 것도 귀엽게 알아주길 바라는 어머니 진짜 최악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다들 엿먹어보라고 나만 망하기 싫어서 흥신소에 이것저것 알아본 거예요. 야, 진짜 영화보다 현실이 더 지독하다고. 어쩜 그렇게 하나씩들 다 걸려요? 특히 둘째 아주머님, 큰형님 각각 남자랑 여자 끼고 있던 거 저 정말 충격이었어요. 전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냥 듣고만 있었고 이어지는 동서의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다시 떠올리니 손이 떨리는 것 같아요. 게다가 뭐 아가씨야 이혼할 거 워낙 예정된 일 아니었나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어이가 없었는데 홧김에 뒤져본 흥신소에서 이렇게 일거리를 많이 물어다 줄 몰랐죠. 제 전 남편은 돌연변이가 아니었어요. 당연히 그런 시가 나오는 게 딱 제격인 집안이었어요. 솔직히 형님 모르셨죠? 아버님도 술집 여자 몇 두고 있는 거. 여기서부터 저는 정말 기절하기 직전이었어요. 이거 차라리 재난영화가 낫지. 그건 다 같이 망하는 건데 왜 푸르고 멀쩡한 하늘 아래 제가 속해 있는 집단 이 시댁만 이 모양 이 꼴인 걸까요? 계속 듣기만 하는 저에게 동서는 아주 쐐기를 크게 박아버리더군요. 저처럼 어머니한테 당한 게 많아서 굳이 뭔가 되갚아주려고 하실 필요 없을 거예요. 어쩌면 저한테 고마워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사양할게요. 저도 어쩌다가 들켰는데 이 모양 이 꼴이었던 집안이라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언젠가는 다들 못 살고 갈라지겠지 싶었는데 그냥 제가 좀 일찍 알려드린 것 뿐이에요. 어머니, 아버님도 아마 이혼하시지 않겠나요? 그러면서 동서는 이미 본인이 선수 쳤음을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악이 받쳐있고 서방님의 외도에 이를 깔았으면 어머니를 직접 찾아가서 말을 했을까요?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아주 멱살 잡고 흔들어대시더니 제가 걷다 대고 문자 보낸 거 저라고 밝히니까 거품을 무시더라고요. 아주 재미있었어요. 자기 아들들이라고 바람 피운 거 감싸시는 분이 본인 남편도 본인 뒤통수 친 거 알면 어떨까. 곧 1분쯤 지나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여기쯤에서 이미 동서가 정말 어지간한 앙심을 품은 게 아니란 건 알 수 있었어요. 들어보니 어머니는 아버님과 관련된 추태스러운 사진들을 눈으로 확인하시고 거기다가 그런 문자를 보낸 게 동서였다는 것을 알고 거의 기절을 하셨다더군요. 이쯤에서 저는 이제 눈을 감아도 앞이 뱅글뱅글 도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만 듣고 싶었어요. 전화를 끊으려는 저에게 동서가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저 형님에게 알리는 건 잠깐 고민했는데 다시 생각해도 그닥 후회는 안 돼요. 모르고 사는 것과 알고 헤어지는 것 뭐가 더 나을까요? 저는 형님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알게 된 이상 판단은 형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렇게 사시면 돼요. 이렇게 끝을 맺어버린 동서의 말을 뒤로하고 저는 뭔 정신으로 진행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동서를 원망해야 할지 고맙다고 해야 할지 아직도 확실한 감정이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그때 경험한 충격, 트라우마들을 생각해보면 그저 저를 좀 안전한 곳으로 밀어놔두고 싶은데요. 그런 부분에선 이혼이란 선택이 맞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의 엄청난 피로도가 어떻게 전달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정신줄을 붙잡고 어떻게든 살아내고 싶을 뿐입니다. 이 힘겨운 얘기는 듣는 분들도 힘드실 텐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